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의 양상환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어떤 곳에서 투자를 받고 싶냐를 딱 떠올리시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 난 투자를 받아야겠어. 누구한테 받아야겠어? 하시면 뭘 먼저 생각하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자금 투자를 어디서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너무나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죠. 근데 보면 정보기관도 있고요. 근데 보면 기업은 10%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3%고요. 정부 굉장히 비중이 높죠. 거의 절반에 가깝긴 하고, 그다음에 통상 이제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과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투자자로서의 인식 자체가 이제 시장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한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좀 대기업에서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프레이밍 같은 것들 있잖아요. 스타트업이 초기 때 뭔가 대기업이 다가와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기술 같은 것 좀 이렇게 탈취해 가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베끼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좀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업 사이드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뭔가 같이 해보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자료를 보면 어떤 분들이 스타트업에 실제 투자를 많이 했나를 찾아보면 거의 40%가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는 빠질 수밖에 없죠.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벤처 캐피털, 엑셀레이터가 많긴 하지만 기업의 그 포션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여쭤봤듯이 스타트업의 투자자라고 하면 기업은 아무도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업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시간 동안 짧은 시간 통해서 좀 나눠볼 얘기 같습니다. 저희가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한 3년 반 정도 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겪어봤던 그 과정에서 기업 투자자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크게 한 4가지의 얼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옵저버,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잘 모르고 이런 굉장히 좀 전통적인 기업, 제조업 포함해서 그런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같은 것도 발굴하고 싶고, 그럴 때 투자는 하지 않지만 뭔가 상금 내지는 운영 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켓 트렌드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적이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의 어떤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도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실제 살아있는 마켓보다는 제한적인 마켓이나 제한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실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구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런 컨셉 자체가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것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접근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립하는 사람. 이제 전략 투자자의 가장 전형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이 원래 있는 시장에서 원래 있는 기술, 서비스랑 같이 결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시장을 제공을 하면서 기술을 태우고 서비스를 태워가지고 같이 좀 성장해보자, 이런 그림을 찾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사실 M&A가 많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자본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하게도 재무적인 이익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BC의 그런 성격들을 여기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기업 투자자가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느냐.
텐데 대충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이 기술을 가지고 과연 어프로치가 가능한가, 그걸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실증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류가 하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서 자기의 어떤 서비스나 기술에 태워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업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 투자자들의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이런 거예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돈이 많잖아요. 기업들, 대기업도 돈이 많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굉장히 맨파워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케팅 채널도 갖고 있고, 유통을 하기 위한 판로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투자한 스타트업들,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여기에 태워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시장에 이제 디플로이를 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업이, 대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전문가들 안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 득만 되진 않죠. 이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지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인더스트리, 그 도메인에 있는 기업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단점 중에서 이제 위에 거 두 개가 특히나 기술 스타트업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품화를 시도를 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과의 거리는 굉장히 먼 경우가 많아요. B2B를 껴서 가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단점 때문에 초기에 나에게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만드는, 그 기업이 직면한 시장과 뭔가 그 시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의 기술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초기 의존성 자체가 이게 몇 년씩 지속을 하다 보면 그 스타트업으로서의 그 야성이라고 할까요? 스스로의 어떤 그 독립성, 자생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오버피팅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와 그 기업이 이제 제공되는 어떤 인사이트나 시장에 대한 생각들 같은 것들이 그 기술 스타트업에 내재화가 되면서 시장을 보는 창문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좁아져요. 마찬가지로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그 스타트업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제트랙에 대한 부분은 모든 스타트업에게 동일하게 직면되는 부분인데요. 대기업이 느리죠. 아무리 빠른 뭐 IT 기업이라고 해도 큰 기업들 느립니다. 그 속도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런웨이 자체도 길고,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부담이 크잖아요. 기술 스타트업들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 스타트업들이 기업 투자자를 만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술 스타트업과 기업 투자자들이 어떤 곳에서 궁합을 만나를 생각해 보면, 이제 X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투자자들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고, Y축은 내가 뭘 원하는가, 기술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자본이 필요하다. 딴 건 잘 모르겠고 난 돈이 필요해. 이럴 경우에는 기업 투자자 중에서는 관찰자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본가에 해당되는 그런 그 기업 투자자가 성격이 잘 맞습니다. 리서처나 컴바이너에 해당되는 그 기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매개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죠. 협력, 그죠? 뭐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만 내가 원할 경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파트너를 원하는 경우, 리서처와 컴바이너, 그다음에 캐피탈리스트 다 잘 맞는 편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기술 스타트업 입장에서 리서처라는 기업 투자자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 기술의 실증, 아이디어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거 자체를 나의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컴바이너는 당연히 결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을 해야 되니까 협력 관계 굉장히 높아집니다. 파트너로서 가치가 아주 높죠. 캐피탈리스트 역시 이 팀의 재무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리서처로 시작을 해서 기술이 실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고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컴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객이죠, 사실상.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기존업 그 투자자에 대해서 좀 뭔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가,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투자를 하는가, 어떤 목적이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 투자를 하느냐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옵저버 같은 기업 투자자들은 사실 투자행위라는 게 자체가 이제 지분을 이제 얻는 행위잖아요. 돈을 통해서. 그 과정은 사실 그냥 돈만 꽂아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서로를 피와 살을 섞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지분의 크기만큼의 사실 그 강도가 세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직접 투자를 하는가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는지, 같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기업 내부에 있는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가. 이거는 뭐 대외비성, 뭐 기밀 이런 거를 대기업이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도 될 수 있고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맨파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같이 싱크업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 투자자와 기술 스타트업이 궁합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류를 하는가. 이거는 뭐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기업 내부에 있는 그 의사결정 레벨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액세스가 얼마만큼 잦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가 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때 내가 스스로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셀프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간단해요. 내가 기술만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냐,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도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냐는 스스로의 포지션,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파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특정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인가, 적정한 기술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은 IPO가 목표예요. 나도 구글처럼 플랫폼 하고 싶고 네이버처럼 플랫폼 하고 싶은 게 사실상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 스타트업이 이제 그리고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나 뭐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업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만나보면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CES 같은 곳을 가서 이제 다국적 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타트업도 만나보면 딴 국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해요. 명함을 주고 나면 네이버냐고. 네이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스터디를 해왔다면서 너네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비어 있는 것 같고 내가 매트릭스를 짜봤는데 내가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사.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만나는 스타트업들은 나도 네이버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품 설계, 이걸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디플로이하는 과정, 고객과 접점에서 발생되는 CS 문제, 온갖 것들을 다 스타트업이 커버해야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거를 네이버와 구글, 뭐 카카오처럼 기존의 이제 기라성 같은 그런 자이언트들과 같이 싸운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제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실 그런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을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타트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제 뭐 대기업이 M&A 안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상품으로 세일즈를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 장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 옵션이 이 자동차에 필요하지 않은데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끼워 팔게 하니까, 그렇죠? 에어컨 필요 없는데 에어컨이 딸려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 에어컨이 포함된 가격으로.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프레임 바디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거기는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뭐 유통망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물로서, 상품으로서, 제품으로서의 매력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 부분에서의 괴리가 늘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은 이 부분을 꼭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시간을 좀 초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업 투자자를 만나실 때 나는 뭘 원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쟤네는 뭘 원하는 사람들인가, 쟤네 장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만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에는 색깔이 있어요.
그 돈이 저들이 제공하는 돈이 무슨 색깔을 띠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패널 토크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